오늘부터 무순위 청약의 무주택 거주지 요건이 폐지됩니다. 오늘 이후부터 무순위 청약을 모집하는 모든 단지가 그 대상입니다.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MWC 2023에서 국내 이통사들이 AI 기술과 로봇 기술을 대거 공개했습니다. 통신시장 과점 논란에 탈통신 행보를 걷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부가 바이오 헬스 분야를 국가 핵심 전략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자, 오늘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K바이오의 해외 진출, 신약 개발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 피싱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크게 늘자 금융당국은 새로운 대응을 제시했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오늘부터 무순위 청약의 거주지, 주택의 유무 조건이 폐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관보에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순위 청약은 1순위와 2순위 청약 이후 미계약 물량에 대해 청약 신청을 받는 절차인데요. 이전엔 아파트가 들어서는 지역에 거주해야만 했고 가족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만 했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무순위 청약이 가능하고 주택의 유무도 상관없게 됐습니다. 적용 대상은 오늘 이후 무순위 청약을 모집하는 모든 단지입니다. 세계 최대 이동통신 산업 전시회 MWC 2023에서 국내 이동통신사가 미래 신기술 경쟁에 나섰습니다. 통신 시장의 과점 논란을 의식한 듯 SK텔레콤과 KT 모두 인공지능, 로봇 기술 공개에 주력하는 모습인데요. 윤혜림 기자입니다. 컵을 옮기고 기계에서 커피를 내리는 바리스타 로봇. 전시장을 돌아다니며 바닥면을 살균하는 방역 로봇도 있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 2023에서 국내 이통사들은 로봇과 AI 기술을 대거 공개하며 탈통신 행보를 본격화했습니다. 우선 SK텔레콤은 고객 기술, 시공간, ESG 등 5대 영역을 중심으로 AI 혁신을 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AI to Everywhere는 AI를 세상과 연결함과 동시에 또 그러한 AI가 어떤 한 기업에 독식되거나 그런 치우치지 않고 세상과 고르게 만날 수 있는 또 우리 K-AI 얼라이언스와 같은 파트너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SKT는 물류, 바리스타 로봇 상용화에 이어 퀄컴, 인티그리트와 개방형 로보틱스 데이터 플랫폼 개발을 통해 생태계를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KT는 다른 로봇과 필요 인프라를 연결할 수 있는 로봇 통합 건재 플랫폼 KT 로봇 메이커스를 공개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오신 관람객들에게 AI 반도체부터 차세대 네트워크 솔루션까지 통신사 중에서 가장 혁신적인 디지털 전환 사례를 직접 체험하실 수 있도록 이번 MWC에서 KT는 배송 로봇도 선보였습니다. 배송 로봇에 최초로 온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콜드체인 시스템 기능을 적용해 식품의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선보인 배송 로봇은 리조트나 캠핑장을 대상으로 한 상품이지만 향후 호텔, 병원 등에도 콜드체인 시스템을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보건안보 차원에서 중요성이 대두된 제약바이오 산업, 이제는 이 국가 미래 먹을거리로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제2의 반도체 신화를 목표로 바이오 헬스 분야를 국가 핵심 전략 산업으로 육성한다라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죠. 신약 개발 성공 확률이 매우 낮고요. 글로벌 빅파마들의 장벽이 지금 굉장히 높은 만큼 이런 시장을 뚫기 위해선 치밀한 전략 그리고 여러 가지 지원이 절실한 시기인데요. 오늘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모시고 K제약바이오 해외 진출, 신약 개발 지원 방안 등을 직접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식약처 하면 사실은 규제기관으로 다들 알고 있어요. 언론에서도 뭐 보통 이제 규제를 했다라는 부분으로 오르내리긴 하는데 처장님께서는 진흥정책에 많은 공을 드리고 계시다. 저희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규제 혁신 강조하시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분야 정책 방향에 대한 설명을 일단 간단하게 먼저 들어볼까요? 예, 식약처를 이제 규제 기관으로 생각하시는데 예. 규제라는 게 식약처 규제를 꼭 부정적으로만 보시지 않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규제는 국민께서 의약품을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어떤 울타리 같은 것이거든요. 예, 안전망 울타리 안전장치요. 같아서 이 울타리를 잘 우리가 정비를 한다면 그것은 곧 이 산업이 진흥될 수 있는 것으로도 연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식약처에서는 올해 정책 방향으로 무엇을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 예. 그 새로운 길, 이게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새로운 길을 만들어서 지금 이 제약 바이오 분야에서 뜨고 있는 예. 뭐 마이크로 바이옴이라던가 엑소좀이라던가 예. 뭐 나노 의학 또는 RNA 그런 쪽에 대해서 새로운 길을 좀 만들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규제 혁신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 규제 혁신을 작년에 저희가 규제 혁신 100대 과제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 예. 규제 혁신이 한 번만 하고 말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올해도 새롭게 규제 혁신 2.0을 하게 되는데요. 이 올해 하려고 하는 규제 혁신 2.0은 작년과 비해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올해는 좀 더 디지털 전환적인 부분을 좀 더 강조하고 그리고 수출을 장려하는 쪽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식약처에서 현재 국제 기준에 맞지 않은 것이 있는지 글로벌 갭 분석을 또 시도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서 식약처는 제약 바이오 산업이 세계로 나갈 수 있는데 발목을 잡기보다는 지원을 하는 부서로 그렇게 나아가고자 합니다. 예. 소위 말해서 우리가 손톱 밑에 가시를 빼준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 빼주시겠다. 그래서 네. 이제 결국 최선을 다해서 빼겠습니다. 규제가 울타리가 아니고 넘어서서 안전을 진흥해주는 네, 그런 네. 디지털 전환의 계기로 가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아까 이제 수출 지원 장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아무래도 이게 꼭 필요한 거는 글로벌 빅파마들하고 이런 경쟁을 하기엔 좀 열세 있는 것도 우리나라가 사실이긴 하잖아요. 그렇다면 대한민국도 글로벌 빅파마와 같은 블록버스터 신약을 보유하려면 어떠한 노력들이 필요할지 그리고 식약처의 향후에 많은 지원을 해주실 텐데 어떤 방안들이 이제 나올지 궁금하네요. 예, 우리나라가 신약 개발을 시작을 한 것은 예. 1980년대 후반부터였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80년대 후반에 시작한 것 치고는 저는 우리나라 제약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열심히 해서 현재 신약이 36개가 나왔고요. 그 36개 중에서 6개는 이미 FDA에 또 승인을 받은 상황입니다. 예. 그렇지만 이 국제적인 블록버스터급은 아직 좀 더 갈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과정에서 식약처가 제약바이오 산업들과 같이 하려고 하는 게 올해 브릿지 프로젝트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브릿지 프로젝트는 혹시 이해가 좀 돕기 위해서 제가 하나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예. 이 식약처의 그 브릿지 프로젝트라는 거는 혁신 기술이 이 제품화되기까지 넘어야 될 강들이 있습니다. 예. 이러한 것들에서 중간에 바다에 빠지지 않게 예. 중간에 빠지지 않게 이 식약처가
중간중간에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제품화되기까지의 그 교각을 보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초기 단계에서는 R&D 코디라고 예. 해서 처음 단계에서 상담을 좀 해주고 예. 그다음에 또 교각의 중간쯤에 가면 잘 보이실지는 모르지만 With You라는 또 사업이 있습니다. 이 With You는 뭐냐면 식약처에서 친절하게 직접 신약 개발을 하는 곳에 찾아가서 사전 상담 심사를 해주는 예. With You, 당신과 함께하겠다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이 이제 제품 개발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기프트라는 제도가 있어서 이 기프트는 글로벌 혁신 제품을 우리가 선정해서 좀 빨리 개발될 수 있게, 그래서 든든한 산업 진출에 다리를 놓는 그러한 지원 기관이 되겠다는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예. 그 판넬을 보니까 정확히 이해가 가네요. 당신의 네. 든든한 다리, 버팀목이 우리가 되어줘서 네, 더욱 예. 발전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뭐 팝송도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된다는 그런 예, 게 있죠. 있는데요. 예. 제약바이오 산업의 다리가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식약처에서도 최근에 국내 첫 디지털 치료기기가 허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디지털 치료기기가 좀 생소하잖아요. 국민들이 그러시죠. 보시기에. 예, 어떤 예. 개념인지 궁금하고요. 네. 상용화를 시키려면 또 어떤 부분들이 필요할지 궁금하네요. 아마 앵커님께서도 휴대폰에 굉장히 여러 가지 앱이 수십 개 있으실 그렇죠. 거로 생각하는데 이 디지털 치료기기는 간단히 말하면 핸드폰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앱입니다. 그런데 이 앱이 뭐 우리가 증권을 보거나 그런 앱이 아니라 예. 이 앱을 그냥 우리가 씀으로써 질병이 치료되거나 질병의 증상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러한 앱이 바로 디지털 치료기기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발상의 전환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앱을 가지고 증상이 치료될 수 있다. 그게 개념인데요. 예. 2월 15일 날 식약처에서 처음으로 디지털 제1호 치료기기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허가를 했습니다. 예. 얼마 되지 않았죠. 그래서 그 기기는 이제 우울증에 대해서 앱을 사용자가 씀으로써 예. 한 6 내지 9주 정도 사용을 하면 우울증이 아니라 불면증이요? 네, 예. 죄송합니다. 불면증이 이제 개선될 수 있는 그런 건데요. 나중에 우울증도 이제 나올 거라서 파이프라인 그렇죠. 이게 중에 계속 발전이 예, 되겠죠. 지금 30몇 개의 파이프라인이 그럼요. 있어서요. 예. 지금 1호는 불면증입니다. 근데 이게 6 내지 9주 정도를 쓰게 되는데 사실 앱을 6 내지 9주를 우리가 약도 6 내지 9주를 꾸준하게 복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6 내지 9주를 꾸준하게 쓰실 수 있게 사용자들이 좀 더 재미있게 어떤 만화나 게임 형태로 이런 앱을 쓰실 수 있게 하는 쪽으로 저희가 좀 개발 방향을 좀 더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예. 6 내지 9주를 다 완결했을 때는 뭔가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그런 기능도 좀 포함하려고 합니다. 뭔가 잘 됐을 때 뭐 상을 보상 준다, 같은 거요? 보상 체계 그런 것들도 좀 넣으면 어떨까 하는 형태로 이 제품의 개발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식약처에서 허가가 나갔는데 허가가 나간 다음에 지금 이 복지부와 함께 숙가는 어떻게 될지 좀 더 신속하게 나갈 수 있지 그런 것들이 지금 협의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꼭 여쭤봐야 되는 게 과거에는 어떠한 규제기관으로 우리가 인식이 되고 있었다면 이제는 어떠한 혁신기관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처장님께서도 대통령의 기조와 발맞춰서 네. 세일즈맨처럼 이제 네, 저도 몇 예. 호째 영업사원입니다. 예, 연구하시고 계신 것 대한민국 같은데. 영업사원입니다. K의료기기 산업 전망 이번에 이제 UAE에서 열린 아랍에스 2023에도 참여하신 걸로 알고 네, 있어요. 그렇습니다. 식약처에서. 네, 네. 그럼 지원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쪽을 지금 하고 있는지 좀 들어볼까요? 이 국내 의료기기가 오늘도 대통령께서 아침에 그 디지털 그쪽 예. 의료기기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제가 오늘 이 방송 오기 전에도 식약처 그 혁신의 길 현장에서 듣다라고 해서 그런 시리즈로 의료기기 지금 업계에 계신 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왔습니다. 예. 이 의료기기 시장이 사실 우리나라 산업 중에서 굉장히 잘 크고 있는 분야입니다. 2019년부터 약 8.4% 정도, 8.2% 정도 이렇게 성장을 하는데 우리나라 국내 제조업 성장이 연 평균이 1.4%인 거거든요. 예. 거기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것이고 또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다 보니까 IT를 접목한 디지털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 디지털 치료기기 그런 분야도 굉장히 유망해서 식약처에서는 디지털 의료기기라던가 또 체외 진단 의료기기라던가 영상 진단 장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의료기기 전시회가 있을 때 산업체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 식약처도 같이 나가서 이 식약처의 의료기기 규제 역량을 소개해 주기도 하고
또 그쪽에 오신 해외의 규제기관장들을 만나기도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규제 협력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허가받은 의료기기가 외국으로 어떻게 신속하게 수출될 수 있을지 그런 것을 지원하는 역할을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바쁘시겠어요? 예, 많이 바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지금 할 일이 워낙 많으시고 바쁘실 텐데 네. 식약처를 어떤 조직으로 좀 계속 이미지 변화도 되고 있고 네. 뭐 업무적인 네. 변화도 올 텐데 네. 좀 네. 변화하고 싶은 조직의 그런 모습들을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식약처 이제 제가 온 지 한 9개월 정도 되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식약처는 이제 요즘 챗GPT가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챗GPT에 한번 챗GPT는 한국 식약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물어봤어요. 근데 챗GPT의 대답이 식약처가 한국에서 아시아에서 리딩하는 규제기관이다. 아시아에서 앞서가는 규제기관이라는 예. 답이 나와서 상당히 기뻤는데 그렇지만 저는 식약처가 아시아의 그 우수 규제기관을 넘어서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그 글로벌 리더십을 가진 그러한 규제기관이 되게 만들고 싶습니다. 이 리더기관이 된다는 것이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식약처에서 만든 기준이 국제규제기관 협의체에서 공동 가이드라인으로 채택해서 우리의 기준이 국제 기준으로 채택되는 그러한 식약처가 리더십을 역량 가진 그런 기관으로 만들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제가 식약처에 오기 전에 식약처는 좀 소통이 되지 않는다 그런 불만들이 좀 많으세요. 예. 그래서 식약처 안에서 우리 내부적인 소통도 필요하고 그렇지만 대국민 소통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서 좀 더 합리적이고 유연하게 사고하면서 산업을 지원을 해줄 수도 있는 물론 거기서의 가장 큰 백그라운드는 국민 안심이 기준입니다. 예. 그렇지만 국민 안심을 기준으로 하면서 산업을 단단하게 발전하는 소통하는 그런 규제기관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입니다. 예. 정말 말씀하신 대로 세계를 선도하는 기관으로 쭉쭉 발전하시길 저희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종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보도 저희가 여러 차례 전해드린 바 있었죠. 계속 진화하는 수법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크게 늘며 금융당국이 또 다른 대책을 내놨습니다. 민세원 기자입니다. 급변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보이스피싱 수법도 날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A씨는 최근 지인을 사칭한 사람에게 계좌 없이도 가능한 간편 송금으로 돈 50만 원을 보냈습니다. 소액이어서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은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지인과 통화 후 사기라는 사실을 알아차렸지만 범인 계좌를 몰라 보이스피싱 신고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각종 페이 등 간편 송금이 크게 늘면서 이를 악용하는 보이스피싱도 급증했습니다. 2021년 1,203명이었던 간편 송금 피해자 수는 지난해 6월 6개월 만에 2,095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 같은 신종수법은 한 번 더 진화했습니다. 페이를 통해 전달받은 돈을 또 한 번 페이로 이체하면서 사실상 자금 추적을 더 어렵게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선불업체로부터 송금 확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대다수가 확인증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여기에 페이 송금은 충전금 방식이어서 은행도 최종 계좌를 확인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오늘 대응 방안을 내놨습니다. 은행과 선불업체 간 계좌 정보 등을 공유해 이용된 계좌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지급 정지하도록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 통장 협박 수법에 대해서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내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한 후 보이스피싱으로 신고해 지급 정지를 미끼로 협박하는 수법인데 이 경우 가장 큰 문제는 막힌 통장을 풀기가 어려워 협박에 응하는 사례들이 생긴다는 점이었습니다. 금융위는 해당 계좌가 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일부 지급 정지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분쟁 소지가 있는 금액만 지급 정지 후 입출금 등 나머지 기능 등은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수법들이 진화하는 상황 속에서 금융감독원도 나섰습니다.
금감원은 어제 범금융권 금융사기 대응 TF를 구성하고 전 금융권과 함께 신종수법에 계속해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제TV 민세원입니다. 국내 농수산물과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개척을 돕는 공영 홈쇼핑이 8살을 맞았습니다. 모바일 위주로 변화한 홈쇼핑 환경에 라이브 커머스 확대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인데요. 김효진 기자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영 홈쇼핑은 어제 공영 홈쇼핑 사옥에서 창립 8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주요 성과와 올해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공영 홈쇼핑은 지난해 판로 지원금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당기 순이익은 140억 원으로 3년 연속 흑자를 이어갔습니다. 누적 결손을 해소하며 개선된 재무 건전성을 바탕으로 공공기능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공영 홈쇼핑은 올해 3대 과제로 디지털 판로 확대,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강화,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을 내세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금융 지원, 상품 지원을 통해서 새로운 판로를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TV 중심에서 모바일 중심으로 플랫폼을 혁신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상공인한테 다양한 디지털 채널을 제공하겠습니다. 라이브 커머스를 중심으로 모바일 판로를 45%까지 확대해 변화하는 홈쇼핑 환경에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다양한 SNS에서 쇼폼 형태의 공영 라방 쇼클립을 제작하는 등 판로 지원 고도화에 나서는 겁니다. 여기에 300억 원가량의 저금리 상생 펀드를 도입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저렴한 이자로 자금을 지원합니다. 기존의 유통망 상생 결제는 7천억 원 규모로 확대하고 홈쇼핑 업계로 확산시키는 선도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공정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책 지원 방송을 확대하고 정책 지원 방송이 일반 방송으로 전환되도록 육성합니다. 지난해 소비자 반응이 좋았던 식료품 위주 물가 안정 프로젝트도 지속해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기로 했습니다. 공영 홈쇼핑은 올해 디지털 전환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재정 건전화를 통해 공공기관 홈쇼핑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김유진입니다. 남동산단이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지정되며 제조업의 핵심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었죠. 남동산단 입주업체들이 압도적 기술력을 앞세워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강소기업 육성 허브로 떠오르고 있는 남동산단 차성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남동공단에 입주한 주식회사 해성TPC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남동구의 기업 지원을 책임지는 박종효 남동구청장이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현장을 찾은 겁니다. 해성TPC는 시장 점유율이 70%에서 90%를 육박할 정도로 기술력을 검증받은 강소 기업입니다. 승강용 감속기 기술은 물론 산업용 로봇이 안정적으로 멈추고 다시 움직일 수 있는 원천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낸 특허만 34건이고 세계인류 상품 인증도 획득했습니다. 작년에 이제는 기술 특례를 활용한 코스닥 상장을 했습니다. 상장을 함으로써 어떤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좀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생산량도 늘리고 품질도 높임으로써 국내 어떤 기업보다도 경쟁력 있는 회사의 제품을 만들고자 합니다. 남동산단에 위치한 주식회사 부성도 손꼽히는 강소기업입니다. 30년 넘게 산업용 냉장, 냉동 공조장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물류창고나 공장 설비에 필요한 공조장치를 납품해 연매출 65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지금까지 39년 동안 산업용 냉동, 냉장 공조 시스템을 생산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환경 문제가 크게 대두가 돼서 인버터 컴프레서를 이용한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사출 구명과 성형을 주요 업종으로 하고 있는 동현전공도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한 강소 기업입니다. 보일러 접속구나 배수구 등에 쓰이는 황동 제품을 대신할 소재를 개발해 업체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황동은 오래 쓰다 보면 녹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곳에서 개발한 접속구를 사용하게 되면 이 같은 부작용을 없앨 수 있다는 것이 업체의 설명입니다. 작지만 강한 기업이고 강소 기업으로 앞으로 쭉 발전하고 친환경 소재 위주로 제품 개발을 계속 끊임없이 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겠습니다. 남동산단이 정부와 지자체의 체계적인 지원과 압도적인 기술력을 앞세워
제조업 성장의 육성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인천 차성민입니다. 152개 국가의 청소년 4만 3천 명이 5달 뒤면 우리나라에서 야영 축제 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문화와 이념을 초월해 국가 간 이해와 또 우애를 다지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에 신홍관 기자가 미리 다녀왔습니다. 전북 부안군 하서면 새만금방주제 시작점 매립지에 조성된 야영장. 면적 8.84평방킬로미터로 여의도의 3배가 넘는 이곳에 세계 스카우트들이 한자리에 모일 예정입니다. Draw your dream, 너의 꿈을 펼쳐라 라는 주제 아래 미래 스카우트 대원들이 하얀 도화지를 채우듯 자신의 꿈을 그려가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25회째로 8월 1일 행사가 개막돼 12일간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동안 산간지역 위주의 야영 활동과 차별화된 새만금 및 전라북도만의 채색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세계 잼버리를 통해서 새만금이 국제적 산업의 어떤 그 중심지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직 그 미개척지인 이 새만금 부지에서 전 세계 청소년들이 모여가지고 도전과 그다음에 이제 모험 이런 거를 경험을 하면서 한 곳에서 머물며 야영 활동에 중점을 뒀던 그동안의 스카우트 잼버리와 차별화된 것도 볼거리입니다. 그 전라북도의 14개 시군이 함께하는 영예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의 특색 있는 그 프로그램에 그 청소년들이 골고루 참가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는 것도 하나. 여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들의 참가를 돕기 위해 각 국가당 10명을 뽑아 무료 항공권과 참가비를 지원합니다. 다음 개최지인 폴란드 영부인을 비롯해 주요 국가 장관들이 참석해 의미를 더할 것이란 기대와 함께 국제적인 깜짝 인사도 초청 대상에 포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152명의 조직위원, 90여 명의 조직위 구성원들과 전라북도 및 각 시군이 성공 개최를 위해 한몸으로 움직이고 있고 부안 출신 국악신동 김태현 양이 홍보대사로 유축돼 새만금 잼버리를 널리 알리면서 흥미는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호남 신홍관입니다. 생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